예, 고전 명작 읽기 4주차 공부를 합니다. 4주에는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 나누어서. 그런데 이제 어, 계속 해왔던 것처럼 뒷부분에서 뭐 25분 내지 30분 만들어 두었던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뒷부분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앞부분에서 뭐한 25분 정도는 좀 보완을 하는, 보충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까미 소설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 까미가 페스트를 발표한 건 47년이니까 페스트를 집필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 끝나가고 있거나 전쟁이 끝났던 그런 정도로 시기적으로. 근데 이제 집필을 하고 또 출판을 하고 이런 시간적 과정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도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에, 그러나 이제 사실 전쟁이 어, 언제 끝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막바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설을 썼을 것으로 어,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패스트는 뒤에서 또 그런 설명도 하긴 하지만, 이 패스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패스트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규모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또는 이제 어, 그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다양한 인간의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공동체를 어, 불안에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것을 하나의 재앙이죠. 그런 걸 의미하게 돼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든 역병이든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중의 대규모의 어떤 살상을 가져온, 파괴를 가져온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소설을 썼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줄거리라든가 또 주제의식, 그리고 그걸 확장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1차시 뒷부분, 2차시 뒷부분에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고요. 지금 이제 보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뒤에도 또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그 까미 소설 페스트에서 그 반항의 의미, 이제 우리가 사실 반항, 뭐 저항, 그 이제 저항,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어떤 옳지 않은 어떤 것에 맞서서 싸울 때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죠. 근데 반항은 또 반항은 의미가 조금 뭐그 요의어긴 한데, 저항은 어쨌든 뭔가 옳지 못한 어떤 억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부당한 것에 이제 그 맞서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쓰지요. 저항이라고 하는 낱말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까미의 페스트를 이제 그 번역하고 까미의 이런
소위 그 어떤 문학적 주제를 설명을 할 때 이제 우리 한국어권에서는 반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좀 보충해서 생각하고 이제 설명하고 생각할 어떤 근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항이라고 하면 음,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아름답고 뭐 순수하고 또 올바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항한다? 반항. 하여튼 다 싫은 거죠.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항은 아까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옳지 않은 것, 억압적인 것, 폭력적인 것, 그런 것에 맞서는 어떤 태도, 행동, 이걸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쨌든 싫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름답거나 순수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간에 에, 에, 아, 예, 수업 중인데 이제 카톡이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내가 이제 이 수업 영상을 그 만드는 프로그램이 줌,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는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줌에 보면 이렇게 그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수업 자료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앞부분과 그 뒷부분을 또 합하는,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은 뭐 하도 뭐가 많아서 이제 엊그저께 구입을 했습니다만 1년짜리 5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중지를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뭐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하게 수업 중에 끼어든 이 뭐 단톡방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씩 있으면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알베르 까미의 그 페스트에서 반항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책이 지금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까미의 그러니까 까미를 이야기할 때 그 부조리의 문화, 그러니까 까미의 물론 이제 뭐 사르트르를 비롯해서 일련의 이런 소위 실존주의 철학 사상을 문학적 어떤 자양으로 삼고 있는 일련의 작가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래서 그 일련의 실존주의 철학 사상을 자양본으로 하고 있는 작가들의 경우는 이 부조리 문제가 또 공통적으로 어떤 문학적 주제이기도 한데, 특히 까미의 경우는 이 부조리의 문제를 더 중심적으로 핵으로 해서 그 소설을 이제 쓰고, 그런 소설을 문학을 통해서 이 부조리에 맞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미는 소위 이제 부조리 3부작이라고 그래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고 페스트, 그리고 이제 이 시지프의 신화. 근데 이방인과 페스트는 소설의 형식으로, 그리고 이 시지프의 신화는 철학적 수필의 형식으로 자신의 부조리 문학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까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조리에 반항한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반항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시지프의 신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시지프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시지프의 신화. 이건 시지프를 이제 프랑스 어로 시지프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시지푸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테면希腊도 그리스로 영어권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지프 또는 시지푸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신, 그리스 신화의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와 에나레테, 이름이 뭐 그쪽 이름이어서, 그래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와 에나레테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시지푸스가. 그런데 이제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쓴 그리스의 호메로스는 이 시지푸스를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명함 때문에 시지푸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현명함 때문에 이제 가장 이를테면 신들에 의해서는 가장 교활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고, 신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벌을 받아요. 자, 이제 어떤 그 사연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시지푸스는 그 아폴론의 소를 훔친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그 범행을 이제 아폴론에게 알려줘요. 또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서 여정 아이기나를 납치해간 사실을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아소포스에게 또 말해줘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소포스에게 그가 다스리는 코린토스에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린토스는 제우스의 미움으로, 제우스가 이제 그리스 신의 제왕이죠. 으뜸신. 제우스의 미움으로 물이 말라버려서 백성들이 몹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현명하죠.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신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이랄까,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럴수록 이제 이 시지푸스는 신들에게는 이제 그 골칫거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인간이죠. 신들에게서 낳은 인간이면서도 이렇게 신들의 일에 자꾸 개입하고 끼어들어서 이제 골탕 먹이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 죽음의 신 타나토스에게 당장에 가서 그 시지푸스를 잡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지푸스는 오히려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쇠사슬로 묶어서 돌로 만든 감옥에다가 딱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이제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감히. 그래서 이제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시지푸스는 이제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항복하고 저승으로 이제 따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잔인하고 호전적인 이 전쟁의 신에게 혹시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까 걱정해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지푸스는 이제 저승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저승의 왕 하데스를 속여서 다시 또 세상으로 이렇게 도망을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나온 이 시지푸스는 반짝이는 태양 아래 천천히 흐르는 강물과 밤마다 별빛이 잠기는 그런 밤바다, 금수 초목을 품어 기르는 산과 그 속에서 뛰노는 온갖 짐승들과 더불어서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 또 붙잡혀서 저승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신들은 이제 이 괘씸하잖아요, 이 시지푸스가. 그래서 시지푸스를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가혹한 형벌을 이제 줍니다. 그 뭐냐, 그 높은 바위산 위로 거대한 바위를 이렇게 계곡으로부터 밀어 올리는 거예요. 산 정상까지 그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는 이제 이 시지푸스가 온 힘을 다해 밀어서 바위를 정상으로 올려놓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제 무게로 인해서 다시 또 반대편 계곡으로 굴러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지푸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시지푸스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그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고 다시 그 바위는 산 정상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근데 그 또다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조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을 이제 영원히 계속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없는 공간, 깊이 없는 시간과 싸우는 그런 형벌을 시지푸스가 이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에게 그런 형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까미는 이 시지프의 신화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무용 쓸모없는 유용한 것은 쓸모 있는 거고요. 무용하다 쓸모없는 무용하고 희망 없는 노동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다고 신들이 생각한 것은 일리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지푸스의 그 노동 그렇죠?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고 그러면 산 정상에서는 다시 저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근데 시지푸스는 다시 그 바위를 또 산 정상까지 이렇게 굴려서 올려야 하는 그러니까 무용하고 희망 없는 그런 끔찍한 노동을 형벌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까미에 의하면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시지푸스가 받고 있는 저 무용하고 희망 없는 노동이라고 하는 형벌을 오늘날 우리도 그런 형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까미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의 그 권태롭고 전망 없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 시지푸스의 무용하고 희망 없는 형벌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지푸스가 형벌을 견디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일이 너무 가혹해서 뿐만은 아니고 힘들어 이렇게 밀어 올린 바위가 항상 곧바로 굴러 떨어져서 그 힘겨운 노동을 그리고 결국에는 삶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까미는. 예. 그래서 이제 까미는 사막에서 버티기를 제안합니다. 무용하고 희망 없는 우리의 삶을 사막이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그것의 그 고단하고 무의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버티기. 예, 버티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까미는 바로 그런 그 시지푸스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부조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삶과 세계는 무의미로 가득 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철학적 태도는 뭐냐? 반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지푸스의 그 행위를 바로 그런 무의미한 어떤 그 삶에 대한 반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까미의 부조리에 그 저항하는 인간의 삶의 태도고 그다음에 그의 실존주의 철학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이방인 그리고 시제프의 신화 그리고 페스트 등을 포함한 그의 작품에서 항상 삶의 부조리성, 무의미성에 대해서 어떤 타협이나 도피를 하는 대신에
그런 상황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4주차에 이제 읽을 퀘스트에서도 바로 그러한 그 이제 무의미하고 그다음에 부조리하고 그러한 삶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러한 삶과 맞서는 의사 리베라든가 기자 랑베르라든가 시청의 직원 타루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람들을 이제 퀘스트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퀘스트는 이제 알제리, 그 프랑스 옆에 알제리, 그러니까 알제리는 아주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또 독립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퀘스트는 이제 공간적 배경이 바로 그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에서 무서운 전염병인 중세 유럽 인구를 3분의 1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이제 흑사병 페스트가 다시 또 그 발병해서 이렇게 그 도시를 죽음과 불안의 감각으로 몰아간다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다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좀 앞부분을 좀 마무리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 이 패스트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으로 사용된 거예요. 보통 이제 상징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별은 밤하늘의 어두운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하나의 어떤 희망을 상징하죠. 그런 것처럼 그 페스트 역시 하나의 이제 문학적 상징으로 까미가 이 소설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페스트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비평을 하면서 되게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페스트가 2차 세계대전, 그가 목도했던 그런 어떤 전쟁, 또는 이제 까미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 또 참전했다가 또 그 독일군의 포로로 또 잡혀 억류되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그런 감옥살이와 같은 전쟁이나 감옥살이와 같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강압 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까미가 이 작품의 제목을 처음에는 이제 죄수들이라고 붙이려 했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까미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고, 그러니까 이 페스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그,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황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더 여러 가지 어떤 의미,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인간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절망, 다시 말해서 죽음에 갇혀서 삶과 세계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부조리한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부조리를 뜻한다라고 이제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아니라 까미의 페스트를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들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까미가 바로 그러한 부조리의 문제를 평생 천착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까미도 이제 자신의 그 작가 수첩이라고 하는 그 자전적인 그런 에세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패스트라는 질병을 통해서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겪은 그 지식 상태와 우리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 위협과 귀양살이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한다. 나는 동시에 그 같은 해석을 삶 전체라는 일반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패스트는 그것이 전쟁에서든 아니든 우리 삶 자체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절망이 빠뜨리는 그런 부조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앞부분 뭐 25분 정도 이 정도 하고 뒷부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주차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전 명작 읽기 제 4주차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3주차에는 까미 소설 이방인을 읽었죠. 4주차 테스트입니다. 1차 시와 2차 시 나누어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죠. 까미 소설 페스트는 또 어떤 내용과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 동안 저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벌써 4학기째거든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멈추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페스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에, 그러니까 1947년에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이 까미 페스트가 물론 이제 13세기, 14세기 중세 유럽의 어, 창궐 했던 이 페스트를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알베르 까미가 활용한 거죠. 이 소설에서.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1947년에 발표한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은 소설이긴 하죠.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그런데 다시 소위 역주행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재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어, 이제 우리 사주차에 또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의 순서는 이 전염병의 기원과 그다음에 인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까미소스 퀘스트의 내용과 그 주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를 한번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안의 패스트는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은 이제 패스트는 상징적인 것이죠.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뭐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렇게 1, 2, 3, 4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 이렇게 거의 30분, 30분씩 나누어서 수업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알베르 까미입니다. 페스트. 3주차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방인 공부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알베르 까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죠. 이방인으로 자신의 그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제 알렸고, 이 페스트로 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이제 얻게 되죠. 페스트 1947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표됐는가도 굉장히 좀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발표됐다. 그럼 이 패스트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전쟁, 인류를 생명을 박탈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절멸의 상태로 몰아가는 이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패스트가. 그래서 어쨌든 알비르카미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가 된 장편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상당히 그 멋진 사나이죠. 예, 예. 자,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공부할 때 3주차에 시시포스의 신화도 간략하게 설명했죠. 까미의 그 부조리의 어떤 철학 과 관련돼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성한 게 소설 이방인이고 철학적인 단상으로 풀어낸 게 시시포스의 신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스트는 바로 이 소위 까뮈의 부조리 철학 3부작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 됩니다. 예, 페스트. 자, 이제 일단 페스트 그다음에 자, 첫 번째 이야기 순서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이 전염병은 그러니까 자,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현생 인류 조상이 출현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때로부터 출현한 이후에 이제 소규모의 수렵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할 때까지 인류는 주변의 그 자연 환경과 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안정된 관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 상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그 정착을 하고 농경을 시작을 했죠.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또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자연과 인간의 삶의 어떤 균형이 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하여튼 이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또 당연히 이제 인구도 굉장히 가파르게 또 증가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더 많은 농경지를 이제 개간하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을 농경에 적합하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가축을 또 사육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종에 이게 짧은 기간에 그런 건 아닙니다. 긴 기간에 이런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일부 종의 동식물은 과다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먹이와 연결된 그런 동물과 식물은 과다 증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종의 다양성은 또 파괴되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렇게 규결이 되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먹이 사슬이 단축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기생생물의 잠재적인 먹이가 인간 공동체 내에 밀집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집니다. 필연적으로. 특히 이제 관계 그 시설의 확충, 저수지라든가 이걸 말하는 거죠. 관계 시설 확충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기생체의 이동이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발달은 또 인구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결국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증이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전파되는 그야말로 이 걷잡을 수 없는 대량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에 의한 소위 떼죽음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지역 간의 교역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의 우한 에서 일단 발생했다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죠. 중국은 또 이제 부정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어디에서 처음에 발생했는지는 뭐 과학적으로 지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 버렸죠. 전 세계로.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교통이 아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지역 간 교육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전염병의 피해 규모는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몽골족이 13세기 중엽일 거예요. 몽골족이 이 중국을 건너서 저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하나의 대제국을 건설하죠. 이때 이제 그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또 이제 그 소위 몽골의 황제가 됐을 때 또 고려를 또 침략하죠. 14세기, 15세기에. 이때 몽골족이 하여튼 대제국을 이렇게 동서에 이루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동서가 하나로 연결되죠. 이거 실크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질병의 교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중엽에 1343년에 몽골군이 저 유럽의 크림반도의 카파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포위하면서 공격을 할 때 몽골군 진영에서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이제 몽골군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원래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뭐 온몸이 까맣게 타서 죽으니까 중국 은남성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크로드를 거쳐서 후케 연안의 크림반도 지역 국가들 베네치아, 비엔나 등으로 이렇게 몽골군이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몽골군 진영에 이제 페스트 환자가 이제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퇴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못됐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하여튼 이 성체를 포위해 공격하던 타타르군이 이 타타르군이 뭐냐면 몽골군은 어느 지역을 집중 공격해서 그 지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면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저항했던 사람은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른 지역을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을 제일 앞에 최전방에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살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타르군을 제일 앞에 이제 몽골군의 침략 그 군의 제일 최전선에 타타르군을 앞세웠는데 이 타타르군의 영내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이 이제 후퇴하면서 이 흑사병에 감염된 시체들을 카파성 안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군이 물러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럽에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으로 또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제노바 상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병사들이 귀국하면서 이 흑사병이 페스트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하나의 재앙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급속도로 그래서 한 4년 만에 불과 4년 동안에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어떤 기록은 4분의 1이라고도 하고 어떤 기록은 3분의 1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절멸 상태로 몰아 넣고 맙니다. 이게 이제 흑사병의 참상을 묘사한 그림이죠. 예. 죽음, 까맣게 탄 시체들, 뭐 지옥이 따로 없겠죠. 아,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거 하나 또 보죠. 이 유럽의 패스트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더한 재앙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겪은 불행 비극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스페인의 코르테스 뭐 장군이겠죠. 이 사람이 단 600명의 병사로 인구 수백만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해요. 이건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600명의 그 적은 인원으로 인구 수백만에 이르는 스페인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는 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여러분 짐작했다시피 이거예요. 전염병과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120여 년 동안에 멕시코와 페루는 유럽인이 지난 4,000년 동안 겪었던 전염병을 순차적으로
이 멕시코와 페루에 이제 퍼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천연두, 그 다음에 홍역, 그 다음에는 발진티푸스와 유사한 질병, 그 다음에는 인플루엔자와 디프레스를 이렇게 겪으면서 인구의 90%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절멸해 버리죠. 멕시코와 페루가.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완전히 인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마존 밀림에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황열증이 침투해서 오늘날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정신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전쟁과 역병. 예, 역병은 이제 대규모의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쟁과 역병이 따로 오지 않아요. 지금 봤던 것처럼 두 가지 사례, 유럽에서 페스트, 몽골군의 침략 전쟁, 그 다음에 이 멕시코와 페루 지역의 이 황폐함은 결국은 이 스페인 군대죠. 예, 이런 전 침략 전쟁과 같이 오는 겁니다. 역병과 전쟁은. 그래서 이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자, 패스트 침에 비해 유럽에서는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가톨릭의 반기를 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을 믿거나 신을 믿는 사람도 죽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제 유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존의 제도와 전통, 종교를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이방인으로부터 이방인의 침략과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전혀 지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기존의 제도,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역,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간은 큰 대양을 뛰어넘어서 질병을 교환합니다. 전 인류가 거의 모든 질병의 패턴을 균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또 매독 같은 경우가 바로 대항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패스트 창궐 어떤 변화? 아까 이제 유럽 인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됐죠. 그 위력이 이제 약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일어나서 패스트를 말합니다. 많은 희생자를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치명률.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약과죠. 이런 질병에 의하면, 이 패스트라든가 이런 역병에 의하면. 자, 이제 이것 봅시다. 역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정신사적인 변화가 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431년에 그리스 반도를 말합니다. 히랍 반도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아테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동맹 간의 내전을 말합니다. 이 내전의 시기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회는 이제 아노미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고 규범의 파괴라고 하는 혼란에 직면하죠. 왜 그런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아테네인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에 기반을 둔 삶을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병이 휩쓸고 간 이때 내전 상태에서 역병이 무엇인지는 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그 근대 과학이 그 대두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 이 공공선의 추구보다는 점차 냉소와 절망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종래 그들이 추구했던 이런 균형과 조화가 아닌 부도덕과 무절제 상태로 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 물론 이제 여러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있죠. 신에 대해서 또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됩니다. 신을 숭배하는 자나 이유가 나오죠. 신을 숭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역병에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지켜본 그들은 이제 신의 신성함과 전능함에 대한 믿음 대신에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런 순간적인 쾌락, 도덕적 아노미 상태에 오는 겁니다.
그 유럽도 마찬가지죠. 아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절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지나간 후에는 종말론적 세계관,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어느 시대나 이렇습니다. 그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이런 어떤 그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벌거벗고 줄을 이어서 도로마다 골목마다 다닙니다. 40일 동안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뾰족한 뭐 이렇게 그 자신의 몸을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신의 징벌이다. 인간의 욕망과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여기고 이렇게 스스로 이걸 이제 편타고행이라고 이 단적인 이 어떤 그 절망적인 하나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아테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자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럽 인구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세기, 18세기 되면 또 상당히 굉장히 그 인구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증가합니다. 유럽과 중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 인구가 인구 폭발 또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촌 인구 영양 상태 개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래는 옥수수하고 감자가 크게 한몫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구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전염병 발생이 감소한 데에는 또 의학의 발달이 기여한 바도 있고 그보다는 그것과 함께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의학의 발달도 일정한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인구가 다시 이렇게 그 성장한 데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일단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중국으로 전해진 옥수수라든가 감자와 같은 이런 작물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크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해서 뭐 이제 그 굶주림이 면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규모 역병이 지나가면 이제 의학이 또 연구되고 발달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니까 그 지금 어, 치료제까지는 아직 개발되지는 않고 개발 단계에 있고 이제 그 면역을 갖추기 위한 그 주사를 지금 이제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주사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의학도 발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인구가 이렇게 뭐 예방 접종을 뭐 70% 정도 이상 하면 이제 그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그래서 이렇게 저항력이 커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맞물려서 다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음. 18세기까지만 해도 도시는 또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여전히 도시의 사망률은 출생률을 앞질렀죠. 다시 말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면 도시는 존립할 수 없죠. 도시의 증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 역병은 인구가 그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어디입니까? 이 밀집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의 도시 지역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 뭐 그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우한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죠. 자, 19세기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전염병은 또 콜레라였어요. 콜레라는 인간에게 공포를 안겨준 동시에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물을 끓여서 먹고 그 이제 깨끗한 어떤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인간의 거처에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어떤 도시를 절멸시키기도 하면서 어, 또 이제 인간의 삶을 또 그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어떤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콜레라가 수인성 이제 전염병, 물에 의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개편됩니다. 이 도시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기에 또 이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도시가 생겨난 지
약 5,000년이 지난 1900년에 이르러서는 도시는 농촌에서 유입되는 이주민 없이는 인구를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없이도 이주민 없이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17세기, 18세기 우리 조선의 경우는 어땠나? 이 1660년부터 1884년까지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10만 이상이었던 때가, 이때 전염병에서 죽어버리는 인구가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이 되는 때가 6번 정도나 될 정도로 이 역병은 또 이 중세 조선인의 삶을 이렇게 또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콜레라, 콜레라. 자, 이런 이제 역병이 있었고, 자,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1차 시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전염병, 역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인간들의 삶에,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부정적인 것과 얼마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알베르 까뮈 페스트는 이제 2차 시에서 충분하게 다룰 겁니다. 지금 페스트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페스트 이런 대규모 역병의 발생 원인을 이제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이제 마주하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페스트와 관련돼서 내용과 주제, 그리고 이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어떤 그 선택지, 우리 안에 패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2차 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죠? 예.